네 애비 쫄딱 망했단다. 거지된 친정 식구들, 오늘 내 잔치상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너도 재수 없으니까 조용히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61살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낚아채 현관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10년을 그 집 살림 미천으로 갈아 넣은 며느리한테 던진 마지막 인사였지요. 그런데 그 잔칫날 저녁 부도 나서 야반도주했다던 제 친정아버지가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연회장 정문에 나타났고 거기서부터 저 사람들 인생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40이 된 며느리의 하루는 늘 어두울 때 시작됐지요. 시어머니 환갑잔치가 저녁에 잡혀 있었고 저는 사흘째 그 집 부엌에서 50인분 잔치 음식을 혼자 붙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손끝에 밴 기름 냄새가 샴푸로도 안 지워졌어요.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사흘째 그 소식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경제 뉴스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가는데 이제는 눈에 익어버린 회사 이름이 다시 박혔습니다. 반도체 제조사 테라, 자금난 끝에 부도 처리 수순. 친정아버지 회사였습니다. 사흘 전 신문 일면에서 그 이름을 처음 봤을 때는 손에 들었던 것을 놓칠 만큼 놀랐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안방 쪽을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을 힐끗 보더니 눈이 가늘어졌지요. 저는 그 표정을 압니다. 먹잇감을 찾은 짐승의 눈이었어요. 저게 지금 뭐라는 거야? 저거 내 아버지 회사 맞지? 맞잖아. 또 뉴스에 나왔네요, 어머니. 또 뉴스? 얘 좀 봐라. 내 친정이 망하게 생겼는데 말투가 왜 이렇게 태평해?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텔레비전 볼륨을 키웠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지요. 채권단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사실상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손뼉을 짝 쳤습니다. 웃는 건지 화내는 건지 모를 소리로요. 아이고야, 볼장 다 봤네. 사돈이 망했어. 아주 깨끗하게 망했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휴대폰을 힐끗 봤습니다. 아버지와는 이미 사흘 전에 이야기를 끝내둔 참이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탁 잡았어요. 전화할 생각도 하지 마. 지금 그 망한 집이랑 엮이면 우리 집까지 진흙탕에 처박히게 생겼어. 태민아, 태민아, 당장 나와봐라. 내 처가가 큰일 냈다. 남편 태민이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41살 먹은 사내가 제 어미 목소리 한 번에 굴러나오는 꼴을 저는 10년째 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상황을 일러바치듯 늘어놓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손해를 계산하느라 그런 낯빛이 된 거였습니다. 장인 회사, 진짜 부도야? 그럼 우리 회사 투자금은? 채권자들이 그거 물고 늘어지면 우리까지 끝장이잖아. 남편이 중얼거리며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뭘 하나 했더니 제 앞치마 주머니에 꽂혀있던 회사 법인 카드와 출입증을 낚아채듯 빼갔어요. 결혼 반지 낀 손으로 아주 익숙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당신 당분간 회사 나오지 마. 아니, 나오면 안 돼. 처가 쪽이랑 엮인 거 다 정리될 때까지 조용히 숨어 있어. 빨간 딱지 붙기 전에 우리라도 살아야지. 당신 감정 챙길 때가 아니야. 목소리 한번 떨지 않고 그러더군요. 10년같이 산 아내한테 아버지 회사가 무너졌다는 소식 앞에서 던진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위로도 걱정도 아니고 손절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참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나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서늘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지요. 아, 이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구나. 10년 동안 어렴풋이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걸 오늘 아침 뉴스 자막 하나가 확인 도장을 찍어준 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새 옷을 갈아입고 나와 현관에 놓인 잔치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부친 전이며 갈비찜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지요. 그러다 신발장 옆에 세워둔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석 달을 아껴 마련한 에르메스 가방이었어요. 이건 또 뭐야? 어머니 환갑 선물로 준비했어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친정이 젖골인데 이런 가방이 눈에 들어오니? 이거 산 돈도 결국 내 애비 돈 아니야. 망한 집 돈 냄새 나는 물건 재수 없어서 못 받겠다. 그러고는 그 가방을 상자째로 현관 대리석 바닥에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지는 게 보였지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워들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굴복으로 읽은 모양이었습니다. 신이 났는지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오늘 잔치에 내 친정 식구들 한 명도 얼씬 못하게 할 거다. 거짓골로 몰려와서 사람들 앞에서 손 벌리면 그 망신은 누가 뒤집었어? 너도 똑같아. 재수 없는 얼굴로 잔치상 앞에 앉아 있으면 복 달아난다. 집구석에 처박혀서 문도 열지 마. 옆에서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말리기는커녕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 오늘 나오지 마. 채권자들이 잔치집까지 쫓아오면 그 망신 누가 감당해. 그리고 남편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친정일 정리되는 거 봐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얘기하자. 나까지 같이 침몰할 순 없잖아. 우리도 어떻게 할지. 이혼을 입에 올리지 않고 이혼을 말하는 법을 이 사람은 참 잘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지요. 핏대를 세우고 손가락으로 제 코앞을 찌르듯이 겨누면서요. 똑똑히 들어. 너든 내 친정 식구든 오늘 잔치집에 코끝이라도 보였다간 그날로 이혼이야. 알아들었어? 우리 집에 재수 옮기지 말고 얌전히 처박혀 있어. 태민아 가자. 귀한 손님들 기다리신다. 두 사람은 저를 텅 빈 집에 남겨두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어떤 문이 하나 닫히는 신호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요. 저는 창가로 가서 두 사람을 태운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걸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차가 큰 길로 접어들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커튼을 천천히 내렸지요. 그리고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열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옆 작은 서재로 걸어 들어가 남편이 아끼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지요. 익숙한 부팅음이 울리는 동안 저는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지난 사흘간 조용히 준비해온 일에 마지막 매듭을 지을 참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어떤 며느리였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남편 잘 만난 벤처 사장 사모님쯤으로 알았습니다. 남편 태민의 종자개발 회사가 방송을 몇 번 타면서 태민은 자수성가한 청년 사업가로 이름이 좀 났거든요. 그런데 특허 서류를 밤새 붙들고 해외 바이어와 새벽 화상 회의를 돌리고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써내려간 사람은 태민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어요. 10년간 실질적인 대표는 저였는데 명함에 제 이름만 없었을 뿐이지요. 친정아버지는 그런 딸을 믿고 사위 회사에 60억이 넘는 돈을 네가 하는 일이면 아버지는 믿는다. 겁내지 말고 해봐라는 말 한마디로 대주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갈아 넣은 대가가 오늘 아침 현관 바닥에 던져진 가방 하나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쳐넣었습니다. 남편은 몰랐겠지요. 제가 회사 실무를 도맡던 시절 이 노트북의 관리까지 제 손을 거쳤다는 거리요. 비밀번호를 바꾼 적도 없더군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면서도 정작 자기 뒤를 캘 유일한 사람 앞에 자기 금고를 활짝 열어둔 셈이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평범한 폴더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숨긴 파일 보기를 켜자 이름도 없는 폴더 하나가 스르륵 떠올랐습니다. 더블 클릭. 이중장부였습니다. 정식 회계 서류와 다른 남편이 장인 몰래 관리해온 진짜 돈의 흐름. 날짜별로, 계좌별로 아주 꼼꼼하게 정리돼 있더군요. 무능한 줄만 알았던 사람이 돈 빼돌리는 일에는 이렇게 부지런했다니. 폴더를 더 깊이 파고들자 계좌 3개의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명의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한번 골랐어요.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돈으로 세운 회사에서 시어머니 명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 액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였는지 아니면 마침내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자의 서늘한 흥분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왼손으로 지그시 눌러 진정시키고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지난 3년간 누락된 법인 매출 기록부터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하나씩 복사되는 진행 막대를 지켜보면서 저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에 뜬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텅 빈 집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지요. 방 안에는 노트북 불빛만 차갑게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지금쯤 백제호텔 연회장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시어머니가 맞춤 한복을 입고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며느리 친정 망한 이야기로 동정표를 구하고 있겠지요. 남편은 단상에 올라 자기가 무일푼에서 일군 신하라며 연설을 하고 있을 테고요. 마음껏들 하시라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파티일 텐데. 화면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백업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USB를 뽑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에 저 사람들이 그토록 목매는 돈줄이 통째로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도 시어머니의 허영도 이 안에서 시작해서 이 안에서 끝날 판이었습니다. USB를 주머니 깊숙이 챙겨놓고 노트북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자 거기 제 얼굴이 비쳤어요. 지난 10년 중 가장 또렷한 눈을 하고 있었지요. 서재를 나서면서 저는 현관에 던져져 있던 에르메스 가방을 주었습니다. 찌그러진 상자를 열어 가방을 꺼내고 먼지를 툭툭 털었어요. 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선물이 아니라 오늘 밤 제가 그 연회장에 들고 갈 물건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지요. 아버지, 저 준비됐어요. 이따 뵐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이번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하니? 뼈대도 없는 집 딸년이 우리 아들 등에 업혀 호강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손님한테 하던 말이었습니다. 부자 사돈 자랑은 앞에서 실컷 하면서 정작 며느리한테는 근본 없는 집 딸이라고 침을 뱉던 사람. 그런데 그 근본 없는 집 딸이 밤새 붙인 계획서로 아들 회사가 굴러갔고 그 회사 돈이 어디로 새나갔는지도 그 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USB를 챙겨 넣긴 했지만 저는 아직 서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백업은 끝났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남아 있었거든요. 화면에 이중 장부를 다시 띄웠습니다. 지출 내역서를 천천히 내리다가 손이 멎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항목에 같은 카드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회사 법인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결제자 이름은 남편도 회사 임원도 아니었지요.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결제처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BVIP 백화점 라운지, 강남 최고급 스파, 회원권 갱신, 명품 편집쇼, 수백만 원짜리 단건 결제가 한 달에도 몇 번씩, 호텔 애프터눈티, 2명 예약. 저는 그 옆에 나란히 있을 사람이 누군지 대번에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데리고 다니며 자랑하던 계모임 친구들이었지요. 며느리 친정 돈으로 세운 회사, 그 회사 법인카드로 시어머니는 3년 넘게 사모님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잠깐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지난 3년간 주말마다 저를 본가로 불러들이던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거든요. 다이야, 이번 주말에도 와라. 거실 바닥골이 이게 뭐니? 손걸레로 박박 닦아야 반질반질하지. 대걸레로 대충 밀면 그게 청소야. 무릎 꿇고 구석구석 닦아. 젊은 게 그 정도도 못하면 어디다 쓰니. 넓은 거실 마룻바닥을 저는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았습니다. 파출부를 쓰면 될 일을 굳이 며느리한테 시켰지요. 손걸레질하는 며느리 등짝을 소파에 앉아 내려다보며 시어머니는 귤을 까먹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즐거웠던 모양이에요. 돈 많은 사돈을 뒀다는 열등감을 며느리 무릎으로 풀었던 거지요. 한 번은 무릎 꿇고 닦다가 시어머니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사돈? 반도체 회사 한다는 그 집이지. 근데 돈만 많으면 뭐하니? 배운 티가 안 나서 우리 애만 고생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이렇게 피곤하다니까.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렇지 않게 발끝으로 걸레 옆 물통을 툭 밀었어요. 물이 조금 쏟아졌지요. 얘 뭐하니? 여기 다시 닦아. 내 일거리 생겼네. 남편은 그 광경을 다 알면서도 늘 뒷짐을 졌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참다 못해 말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또 그 얘기야? 노인네 비위 좀 맞춰드리는 게 그렇게 억울해? 당신이 입 다물고 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그 정도. 무릎으로 남의 집 바닥을 기는 게 이 사람한테는 그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태미는 유망한 청년 벤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제 기획력과 친정 자본이 없으면 은행 문턱도 못 넘던 사람이었어요. 사업 계획서를 쓸 줄도 몰랐지요. 사업 계획서를 제가 쓰면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덮어 발표했지요. 아주 자연스럽게 매번요. 장인어른 앞에서는 또 어땠고요. 명절에 친정에 가면 아버지 앞에서 간이라도 빼줄 듯 굽신거렸습니다. 아버님, 전부 아버님이 밀어주신 덕분입니다. 이 은혜,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믿고만 계십시오. 그렇게 처가 자본에 기생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제가 쓴 계획서에서 제 이름을 지우던 그 손으로
밥상을 물리며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중성을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가정이었으니까요.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 손으로 특허를 내고 밤낮 없이 키운 회사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위를 믿고 60억을 대준 친정아버지의 체면을 제 손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떠날 줄 몰라서가 아니라요. 노트북을 덮으려다가 저는 문득 남편의 서재 책상 아래 붙박이 금고가 떠올랐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지요. 자기 딴에는 안전하다 여겼겠지만 그 생일을 챙긴 것도 10년간 저였습니다. 금고 문을 열자 서류 봉투 몇 개와 도장, 그리고 맨 아래 칸에 종이 뭉치가 눌려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이메일을 출력한 사본이었어요. 남편이 직접 프린트해서 보관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선체로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손이 어느 대목에서 딱 멈췄습니다. 가뭄 내성 종자. 제가 3년을 매달려 개발한 그 핵심 특허를 남편이 자기 단독 명의로 이전하려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내역이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어떻게 하면 아내 몰래 자기 이름으로 넘길 수 있느냐는 상담이었어요.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지요. 거기엔 더한 게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작성된 자문 서류. 제목이 이랬어요. 처가 그룹 자금 사정 악화 시 이혼 소송 대비 재산 방어 시나리오. 처가가 망할 경우를 가정하고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어떻게 지킬지 단계별로 정리해 둔 문서였습니다. 특허를 미리 단독 명의로 돌려놓고 회사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아내의 기여를 어떻게 축소해서 주장할지까지요. 작성 일자를 확인했습니다. 반년 전이었어요. 반년 전. 그러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친정부도 소식이 뜨기 훨씬 전부터 남편은 저를 빈털터리로 내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냉정한 손절은 즉흥이 아니었어요. 예행 연습을 마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저 방아쇠를 당길 명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자막이 그 명분을 던져준 거고요. 서류 맨 아래 남편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을 저는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조용히 식는 느낌이었어요. 10년 동안 그래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어딘가 마음 한구석은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던 마지막 한 조각. 붉은 도장 자국을 확인한 순간 그게 얼음처럼 식어 부서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출력물을 한 장씩 책상에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으로 찍었어요. 특허, 이전 자문 내역, 이혼 대비 시나리오, 인감도장이 찍힌 마지막 장까지. 셔터 소리가 20번 넘게 울렸습니다. 찍은 사진을 곧바로 친정아버지 회사 법무팀장의 개인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딱 한 줄이었어요. 반격 준비 완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송이 끝나자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결혼사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남편 옆에서 웃고 있었지요. 그때 저는 정말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좋은 가정을 꾸리겠다고 진심으로요. 액자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다만 앞면이 아래로 가게 엎어놓았어요. 소리 없이요. 펼쳐놓은 서류들을 다시 가지런히 모아 깨끗한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접어 가방에 챙겼지요. USB, 이혼 관련 서류, 그리고 이 봉투. 오늘 밤 제가 그 연회장에 들고 갈 물건들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저를 호구로 알고 마음껏 기만했던 사람들. 며느리 무릎을 걸레 삼고 아내 이름을 지우개로 지우고 그러면서 뒤로는 칼을 갈던 사람들.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순간을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벽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6시 40분. 잔치는 7시부터였지요.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다이아, 법무팀 검토 시작했다. 내용 증명은 이미 준비됐다. 넌 아무 걱정 말고 시간 맞춰와라. 나머지는 아버지가 한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가 나머지는 내가 한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나머지는 늘 제가 했으니까요.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안에는 USB와 서류 봉투, 그리고 아침에 시어머니가 현관 바닥에 내던졌던 에르메스 가방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던져진 물건이 오늘 밤엔 제 손에 들려 그 연회장 문을 다시 넘게 될 거였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나가던 그 문이었지요. 저는 신발장에서 가장 굽소리가 또렷한 하이힐을 꺼내 신었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한번 툭 굴려봤어요.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집에 예리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10년을 산 집이었어요. 웃음보다 눈물이 많았고 대접받기보다 부려지기 바빴던 집. 이제 다시 이 문으로 들어올 일은 없을 거였습니다. 미련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지요. 아침에 그 쾅 하는 소리와 달리 아주 나직하고 단정한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예약해둔 모범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저 지금 내려가요. 백제 호텔로 가주세요. 조금 서둘러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아주 또렷했어요. 돈만 많으면 뭐하니? 뿌리도 없는 집 딸년이 우리 아들 등골에 붙어서 호강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제 옷장에서 코트를 꺼내 입으며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선물을 아직 뺏기지도 않았는데 미리 빼앗아 걸치면서요. 그 사흘을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무력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밑바닥을 끝까지 눈에 담아두려고요. 지금부터 그 사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이 벌어진 건 잔칫날 하루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사흘 전 아침부터였어요. 그날 아침 식탁 위에 경제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면 한 귀퉁이에 친정회사 이름이 실렸지요. 반도체 제조사 테라, 자금난 심화 부도설 확산. 뉴스 자막보다 먼저 활자로 그 소식이 집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미역국을 뜨던 시어머니가 신문을 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아니, 그릇째 싱크대로 가져가 신경질적으로 내던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세상에,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니? 예, 내 친정 이거 진짜야? 진짜 망한 거야? 어머니, 저도 방금 봤어요. 아직 확인도 안 됐어요. 확인은 무슨 확인?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눈이 없어? 아이고, 내가 사돈 잘 뒀다고 얼마나 떠들고 다녔는데. 계모임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을 어떻게 들어. 시어머니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체면이었습니다. 딸의 아버지가 며느리의 친정이 무너졌을지 모른다는데 나온 첫마디가 내 얼굴을 어떻게 드느냐였어요. 남편은 신문을 낚아채 읽더니 사실 확인 전화 한 통 안 걸었습니다. 대신 제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제 지갑에서 회사 법인 카드와 출입증부터 빼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벌써요. 당신
오늘부터 회사 나오지 마. 처가랑도 당분간 연락 끊어. 빨간 딱지 붙기 전에 우리라도 발 빼야 돼. 여보, 그래도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은 해볼게. 오보일 수도 있잖아. 전화하지 말라면 하지 마.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안방으로 떠밀듯 밀어 넣었어요. 당분간 집에만 있어. 괜히 밖에 나가서 불쌍한 얼굴 하고 다니지 말고. 소문 더 커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했냐? 아버지, 뉴스 봤어요. 회사 부도 났다고 신문에까지 났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낮게 웃으셨습니다. 부도는 무슨, 그거 경쟁사에서 흘린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다. 걱정 마라. 오히려 반대야. 200억 규모 해외 투자가 성사 직전이다. 다음 주면 계약서에 도장 찍어. 지금 그쪽에서 우리 흔들어서 투자 깨보려고 난리치는 거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 남편의 얼굴, 시어머니가 던진 미역국 그릇, 낚아채간 법인카드. 이 사람들이 부도라는 말 하나에 어떻게 돌변하는지를 저는 방금 두 눈으로 봤거든요. 아버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마세요. 뭐, 며칠만요. 딱 며칠만 부도난 척 가만히 계셔주세요. 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끝까지 보고 증거로 남길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알겠다. 대신 다이야,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내 몸부터 챙겨. 전화를 끊고 저는 문에 기댄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내는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의 참음이 그저 견디는 굴종이었다면 사흘 전 오후부터의 침묵은 잠복이었습니다.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침묵이었지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앞치마가 들려 있었어요. 제 얼굴에 툭 던지더군요. 환갑잔치 케이터링? 그거 부르면 몇백이야. 내 친정도 망했다는데 무슨 케이터링 타령이니? 네가 해. 50인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머니, 50인분을 저 혼자 하라고요? 왜 못하겠어? 젊은 게 손발 멀쩡해서 그것도 못해? 이제 내 친정덕 볼 일도 없어졌으니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밥값 하는 거야. 그날부터 사흘간 저는 부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 냄새 속에 파묻혀서요. 손목이 시큰거리고 앞치마가 땀에 절었습니다. 손끝은 뜨거운 기름에 몇 번이나 데었지요. 그렇게 종일 프라이팬 앞에 서 있던 날 오후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옷장 문 여닫는 소리,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 저는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방으로 가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캐시미어 코트 3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제 생일마다 한 벌씩 사주신 500만 원짜리 코트들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걸 하나씩 몸에 대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어깨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요. 어머니, 그거. 왔니? 마침 잘 왔다. 이거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니?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코트를 걸쳐 입었습니다. 내 애비가 사준 거라며. 물건은 좋네. 근데 이거 어차피 빚쟁이들 몰려오면 다 압류당할 거 아니냐?
압류당해서 남손에 넘어가느니 뺏기기 전에 내가 입어주는 게 낫지. 너도 시어미가 입어주면 고마운 줄 알아. 저는 문가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감췄어요. 이 장면을 저는 눈에 새겼습니다. 아직 뺏기지도 않은 물건을, 며느리 아버지가 사준 선물을 미리 빼앗아 걸치며 영광인 줄 알라던 그 어깨에 들썩이무려. 마음에 드시면 입으세요. 제가 조용히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김이 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요. 코트를 벗어 침대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콧방귀를 뀌며 방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거실 풍경을 봤습니다. 소파에 널브러진 제 코트들, 부엌에서 땀범벅이 된 채 갈비를 재우고 있는 저. 남편은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심기 건드리지 마. 지금 집안 분위기 안 좋은 거 안 보여? 당신이 좀 맞춰.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불을 안고 나오더니 거실 소파에 자리를 폈어요. 나 오늘부터 여기서 잘 거야.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당신까지 옆에서 한숨 쉬면 나 못 버텨. 핑계였습니다. 이혼 시나리오를 반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이 이제 물리적 거리까지 두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이불을 덮는 것조차 정리 대상에 넣어둔 거지요. 저는 프라이팬에서 전을 뒤집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온 집안이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홀로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저녁도 못 먹었더군요. 종일 50인분을 만들면서 정작 제 입에는 한 술도 넣지 못했습니다. 식어 빠진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선채로 씹었어요. 차갑게 굳은 기름이 입안에 텁텁하게 감겼습니다. 씹을수록 목이 메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도설 하나에 이렇게 돌변하는 걸 저는 사흘 내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밤 싱크대 앞에서 식은 갈비를 씹으며 제가 느낀 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신물이었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지긋지긋한 신물. 그리고 그 신물 끝에서 아주 서늘한 결심 하나가 떠올랐지요. 이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겠다. 저들이 목매는 돈줄을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남의 아버지가 사준 코트를 탐낼 처지가 못 되도록, 다시는 남의 친정 자본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저는 남은 갈비찜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부엌 불을 끄기 전 저는 남편이 자는 소파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코를 골며 잠든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반년 전에 이미 아내를 버릴 계획을 세워둔 사람치고는 참 잘도 자더군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셈을 맞췄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를요. 그 사흘의 치욕을 저는 잔칫날 저녁 거울 앞에서 다시 떠올렸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면서요. 무릎으로 기던 거실 바닥, 미리 빼앗긴 코트, 식은 갈비찜, 그리고 소파에서 편히 자던 남편의 얼굴. 하나하나가 이제 저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였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사흘 전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억울함에 눈이 붓던 며느리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조금 진하게요. 그리고 거울 속 저에게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이라고요. 너든 네 친정 식구든 오늘 잔칫집에 얼씬거렸다간 그날로 이혼이야. 알아들어?
아침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코앞을 겨누며 던진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세상 가장 완벽한 초대장이 됐지요. 이혼하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연회장으로 향하던 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트북 전원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한번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USB, 서류 봉투, 그리고 아침에 던져졌던 에르메스 가방. 마지막으로 이혼 소장함부. 필요한 건 다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을 운운하며 협박했던 게 오히려 제 발걸음을 가볍게 했어요.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저쪽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 제안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특허였습니다. 반년 전 자문 서류에서 남편이 가뭄 내성 종자 특허를 자기 단독 명의로 돌리려 했던 걸 봤지요. 만약 그 사이에 이미 명예 이전을 마쳤다면 제가 가진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특허만큼은 되찾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제 회사였어요. 제가 3년을 매달린 알맹이였습니다. 다른 건 다 놓아도 그것만큼은 놓을 수 없었어요. 택시를 기다리며 저는 휴대폰으로 특허청 전자민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공동 발명자인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해당 특허의 권리 변동 이력을 조회했어요. 로딩 표시가 도는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권리자 현황, 노태민, 이다희 공동명의, 이전 신청 이력 없음.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공동명의로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자문만 받아두고 정작 실행은 미뤄둔 거였습니다. 왜 미뤘을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특허 실무 서류를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집엔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자기 손으로는 명예 이전 서류 하나 제대로 넣을 줄 몰랐던 겁니다. 저를 무시하면서도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마지막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완전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었어요. 같은 시각 백제호텔 7층 최고급 연회장에서는 이미 잔치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와 하객들이 찍어 올린 영상으로 재구성한 풍경이지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시어머니는 맞춤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자주색 비단 치마를 끌면서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돌며 인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슬쩍슬쩍 며느리 이야기를 흘렸지요. 우리 며느리요? 아유, 오늘 못 왔어요. 친정이 그만 그렇게 됐잖아요. 부도가 나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나. 내가 그래도 며느리 체면 생각해서 오지 말라고 했지 뭐예요. 거짓 동정을 구하는 연기였습니다. 부자 사돈을 자랑하던 입으로 이제는 며느리 친정 망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손목에 새시계를 차고 있었지요. 법인카드로 긁은 며느리 친정 돈으로 산 시계를요. 남편은 나 없이 홀로 메인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마치 자기가 무일푼에서 벤처 신화를 이뤄낸 자수성가형 CEO인 양연설을 늘어놨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오직 제 열정과 아이디어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어머니 환갑을 맞아 이 모든 걸 어머니께 바칩니다. 제 아이디어 하나로. 그 아이디어를 밤새 문서로 만든 사람이 지금 택시를 타러 내려가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은 우쭐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요.
연회장 정문 입구에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비로 고용한 사람들이었어요. 혹시라도 빚쟁이가 된 사돈 식구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릴까봐 미리 세워둔 거였습니다. 자기 아내와 처가를 쫓아내야 할 불청객으로 규정해둔 거지요. 그 시각 저는 예약해둔 모범 택시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확인하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퇴근길 차들의 빨간 미등이 강물처럼 이어졌지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출발했어요. 증거 준비 다 끝냈고 특허도 아직 공동명의 그대로예요. 이제 아버지 차례예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법무팀 변호사 3명, 지금 호텔 근처에 대기 중이다. 내용 증명이랑 고발장도 다 챙겼다. 넌 안에서 보고 있어라. 아버지가 들어가마.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흐르는 불빛을 바라보며 이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지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그려봤어요. 택시가 백제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의 불빛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환하게 빛났어요. 저는 요금을 치르고 내렸습니다. 곧장 연회장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로비 화장실에 먼저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다듬었지요. 번진 립스틱을 지우고 다시 붉게 발랐습니다. 진하게요. 오늘 밤엔 조금 진해도 괜찮았어요. 가방에서 준비해온 하이힐을 꺼내 신고 있던 낮은 구두와 바꿔 신었습니다. 굽이 높고 바닥이 단단한 신발이었어요. 대리석 위를 걸으면 또각또각 소리가 크게 나는 신발. 오늘 밤 저는 조용히 스며들 생각이 없었거든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창백하지도 붉지도 않았어요. 아주 담담했지요. 저는 그 얼굴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것이 마침내 터지기 직전의 서늘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심장이 뛰는데도 손끝은 차가웠어요. 7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트로트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하이힐 굽이 대리석 복도에 또각또각 부딪혔지요. 연회장에 굳게 닫힌 양문형 도어 앞에 문틈이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단상 위에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높이 쌓아 올린 거대한 샴페인 타워 앞에 서 있었지요. 크리스털 잔을 층층이 쌓아 만든 탑이었습니다. 남편이 와인병을 2손으로 치켜들었어요. 매니 잔에 술을 부으면 아래로 흘러넘쳐온 탑을 적시는 그런 연출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3, 2, 1, 카운트다운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바깥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의 술렁임 발소리, 그리고 무언가 위압적인 기척.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진 몇 명이 앞장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친정아버지였습니다. 부도로 야반 도주했다고 시어머니가 온 잔칫집에 떠들고 다니던 바로 그 사람. 완벽하게 재단된 감색 수트를 입고 호텔 발레 파킹 앞에 세워둔 최고급 마이바흐에서 내린 복장 그대로였어요. 흐트러진 데 하나 없이 아주 단정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요.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초대장 없으신 분은? 그러자 비서 한 명이 앞으로 나서 명함 한 장과 신분을 확인시켰어요. 경호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과 직함을 확인한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스스로 옆으로 비켜섰지요. 길을 터준 겁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굳게 닫혀있던 양문형 도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그 문을 활짝 밀어젖혔어요. 쾅 하고 문이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게 문틈 대신 활짝 열린 입구로 한눈에 보였어요. 카운트다운을 세던 하객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와인병을 치켜들었던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지요. 단상 아래에서 인사를 받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버지의 차례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열린 문 한가운데 조명을 등지고 섰습니다. 그 실루엣이 어찌나 압도적이던지 화려한 샹들리에조차 그 순간만큼은 빛이 바래 보였어요. 저는 기둥 뒤에서 이제 막 시작될 파멸의 서막을 여유롭게 지켜봤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무대가 마침내 막을 올리고 있었지요. 부도로 야반도주한 집 딸이라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 친정이 그렇게 됐지 뭐예요. 시어머니가 잔칫날 내내 하객들 붙잡고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반도주한 집 딸의 아버지가 지금 마이바흐에서 내린 그 옷차림 그대로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그리고 손에는 저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활짝 열린 양문형 도어 사이로 아버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감색 수트, 흐트러짐 없는 백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감정이라곤 하나도 실려 있지 않은 오직 판을 읽는 사람의 서늘한 눈이었어요. 아버지가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상 위에서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크리스털 술잔을 놓쳤습니다. 쨍그랑하고 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깨졌어요. 붉은 와인이 시어머니의 자주색 한복 치맛단으로 튀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른 채 얼어붙은 얼굴로 걸어 들어오는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와인병을 든 채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샴페인 타워에 등이 부딪힐 뻔했지요. 마이크를 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하객들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정성껏 쌓아 올린 샴페인 타워 앞에 딱 멈춰 섰어요. 남편과의 거리가 한 걸음 남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내려다봤지요. 그 눈빛만으로 41살 먹은 사위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장장인 어른, 이게 어떻게 된? 남편이 더듬거렸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남편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손바닥을 펴보였을 뿐이에요. 남편은 저항 한번 못하고 홀린 사람처럼 마이크를 아버지 손에 순순히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용해진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그 낮고 단단한 음성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지요. 여러분, 좋은 자리에 불쑥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오늘 이 잔칫집에서 제 회사가 부도났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들었습니다. 제 딸의 친정이 망해서 거지가 됐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요. 제 회사는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흘 전 2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경쟁사가 그걸 깨보려고 흘린 악의적인 오보였고, 우리는 오늘 그 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회사는 망하기는커녕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연회장이 폭탄을 맞은 듯 술렁였어요.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잿빛이 된 얼굴로 몇 걸음 물러서다가 그만 다리가 풀려 단상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 친정 망했다고 온 잔칫집에 떠들고 다닌 입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잠깐 내려다보더니 옆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비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남편 앞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탁 펼쳐놓았지요. 이게 무엇인지 사위한테 직접 설명하지. 아버지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존댓말에서 서리빨 같은 반말로요. 지난 10년간 내가 자네 회사에 투자하고 빌려준 돈이 60억이 넘어.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나? 투자처의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경영상 배임 횡령이 확인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이게 그 내용 증명서다. 남편이 서류를 향해 손을 뻗다가 멈칫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자, 장인어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해? 아버지가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아졌지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친정이 망했다는 소문 하나에 10년 산 제 아내를 헌신짝처럼 내치고 잔칫집 출입까지 금지시킨 사람이 나한테 할 설명이 있나? 그런 사람 변명은 들을 가치도 없네. 남편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샴페인 타워 옆에 납작 붙어 서서 그저 눈만 굴렸습니다. 강자 앞에서 굽신거리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굽신거릴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아챈 시어머니가 주저앉은 채로 아버지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자주색 한복 치마가 바닥을 쓸었어요. 아버지의 바짓단을 두 손으로 붙잡고 늘어졌지요. 사돈.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사돈. 한 번만 봐주세요. 아버지는 자기 바짓단을 붙든 손을 벌레 보듯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그 손에서 옷자락을 빼냈어요. 눈길 한번 주지 않고요. 사부인, 제 딸을 그 집 종처럼 부리실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모르셨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까지 알고 있으리라곤 생각 못했던 모양이에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환갑잔치가 순식간에 세상에 둘도 없는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짧은 비명을 질렀어요.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와 활짝 열린 연회장 문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해진 연회장 안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또각, 또각, 또각.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제게로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옮겨 붙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아침에 시어머니가 현관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당당히 들고 있었어요. 던져졌던 물건이 이제 제 손에 들려
이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립스틱은 진하게 발랐고 등은 곱게 폈어요. 며칠 전 부엌에서 땀범벅으로 갈비를 재우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으로 거실 바닥을 기던 며느리도 아니었지요. 저는 하객들 사이를 서늘한 미소를 띤 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경악이 번졌어요. 집에 처박혀 있으라던 아내가 지금 이 자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렸던 손을 내리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놀란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받으며 눈빛으로 조용히 통보했어요. 당신들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라고요. 단상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버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리 빨갛던 눈빛이 저를 보는 순간만큼은 아주 잠깐 부드러워졌어요. 아버지가 마이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말없이요. 이제 남은 이야기는 제 입으로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칠 곳을 찾는 짐승처럼 눈을 굴렸지요. 하지만 열린 문 앞은 이미 하객들의 시선으로 그리고 그들이 치켜든 카메라로 빈틈없이 막혀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새 며느리는 알아서 들이세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혼 소장을 남편 앞에 내려놓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10년을 참아온 끝에 마침내 제 입으로 그 마침표를 찍던 순간이었지요. 무릎 꿇고 빌던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그 지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저는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넋이 나간 남편 앞에 멈춰 섰어요.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제게로 모였습니다. 저는 어깨에 맨가방을 열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인쇄해 온 횡령 장부 사본 뭉치도 함께요. 남편의 발치에 그것들을 던지듯 툭 내려놓았지요. 이게 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발치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몰래 관리하던 이중장부, 회사 매출 빼돌린 내역, 날짜별로 전부 다 여기 있어. 노트북에서 그대로 백업했지. 비밀번호 안 바꿨더라.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정작 관리는 너무 허술했어.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발급된 법인카드 결제 내역서였습니다. 수십 장을요. 단상 위 테이블에 자르륵 펼쳐놨지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시어머니가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나간 회사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에요. 3년치 BVIP 백화점 라운지, 강남 스파 회원권, 명품 편집숍, 호텔 애프터눈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3년을 그렇게 긁으셨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 돈인 줄 아세요?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제 친정 돈으로 세운 회사, 그 회사 법인카드였어요. 제 친정 돈으로 사모님 놀이하시면서 저한테는 거지 취급을 하셨죠. 무릎 꿇려 거실 바닥 닦게 하고 제 아버지가 사준 코트를 뺏어 입으면서요. 하객석에서 경멸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했어요. 아까까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흉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계모임 친구들이 이제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가 이번엔 제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아버지 바짓단을 붙들었던 그 손으로
이번엔 제 발목을 잡았어요. 콧물까지 흘리면서요. 다희야, 다희야. 내가 잠깐 미쳤었다. 내가 정신이 나갔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다오. 응?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앞으로 잘할게.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며칠 전까지 저를 식모 취급하던 입이었습니다. 재수 없으니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던 그 입이요. 저는 발목을 잡은 손을 조용히 뒤로 물렸습니다. 뿌리치지도 발로 차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한 걸음 물러났을 뿐이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시어머니가 희망을 본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워하기엔 어머니가 너무 하찮아지셨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두부였습니다. 이미 제 서명이 끝난 이혼 소장, 그리고 특허 반환 가처분 신청서, 남편이 반년 전부터 준비했다던 그 이혼을 제가 먼저 완성해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태민아,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반년 전부터 나버릴 준비했더라.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처가 망하면 어떻게 이혼하고 재산 지킬지 시나리오까지 짜뒀지. 특허도 당신 단독 명의로 빼돌리려고 했고 금고에 다 있더라. 인감도장까지 찍어서. 남편이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증거는 이미 아버지 회사 법무팀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근데 당신 그거 실행을 못했어. 왜냐면 특허명에 이전 서류 하나 넣을 줄을 몰랐거든. 그것도 나한테 시켜야 했으니까. 10년을 그렇게 나한테 다 맡겨놓고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고? 저는 이혼 소장을 남편 앞 테이블 위에 힘주어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어요. 새 며느리는 알아서 들이세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연회장 뒤편에서 아버지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리 호텔 근처에 대기시켜둔 법무팀 변호사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마이크 앞으로 나서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노태민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조금 전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울러 투자금 60억 원 전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위기라는 걸 이제야 온전히 실감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머리를 두 손으로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러면 나 끝이야. 다희야, 다희야, 제발.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미움도 후련함조차도요. 그냥 오래 끌어온 일이 끝났다는 담담함 뿐이었지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몸을 돌렸어요. 아버지가 팔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팔짱을 꼈지요. 10년 만에 아버지 팔에 기대 걷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터줬어요. 아까까지 시어머니 편에서 며느리 흉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회장 입구를 지날 때 사복 차림의 수사관 2명이 우리와 엇갈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은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항변하려는 듯 입을 놀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깨진 술잔 옆에 주저앉은 채 넋 나간 얼굴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했지요. 저는 그 가장 비참한 장면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두 번 다시 떠올릴 일 없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호텔 로비 밖에는 아버지의 마이바흐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10년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그 연회장에 통째로 두고 뒷좌석에 올라탔지요. 아버지가 옆자리에 앉으며 제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손을 잡아주셨을 뿐이지요. 그 온기에 저는 그제야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환하게 불 밝힌 백제호텔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 안에서 무너지고 있을 두 사람을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혹 덩어리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10년 동안 얹혀있던 무게였습니다. 무릎으로 기던 거실 바닥, 이름이 지워진 계획서, 식은 갈비찜, 현관에 던져진 가방. 그 모든 게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불빛과 함께 뒤로 멀어졌지요. 오랜만에 가슴속 깊은 곳까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크게 쉬어졌어요.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붉은 립스틱, 곱게 편 어깨, 그리고 홀가분한 미소. 억울함도 분노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저 이제야 자기 삶으로 돌아온 사람의 담담하고 당당한 미소였지요. 아버지, 그래. 저 이제 뭐하고 살까요?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나직이 웃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차가 밤길을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어차피 압류당할 거 내가 입어주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며느리 옷장을 뒤져 코트를 빼앗아 입으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었지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정작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단칸방으로 쫓겨난 건 그분이었습니다. 명품백을 전당포에 헐값으로 넘기면서요. 지금부터 그 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연회장에서의 그 밤 이후 모든 일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흘러갔어요. 자금줄이 완전히 끊긴 남편의 종자회사는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거쳐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껍데기뿐이던 회사가 알맹이가 빠져나가자 순식간에 주저앉은 거지요. 제가 3년을 매달려 개발한 가뭄 내성종자 특허들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모두 거쳐 온전히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알맹이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거였어요. 특허를 잃은 남편의 회사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전 남편 태민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저와의 이혼 소송에서는 막대한 위자료를 물게 됐고 아버지가 청구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지요. 시어머니의 몰락은 어쩌면 더 처참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돈으로 3년간 사모님 놀이를 하던 그 법인카드가 정지됐어요. 살던 아파트마저 가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생의 자랑이던 명품백들을 전당포에 헐값으로 하나씩 팔아치웠다고 들었어요. 결국 보증금 없는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어느 식당 주방에서 보조 일을 하며 지낸다더군요. 그렇게 며느리한테 시켰던 부엌 일을 이제는 자기 손으로 하면서요. 교도소에 수감된 전 남편에게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눈물로 썼다는 편지였어요. 한 통, 두 통, 나중엔 수십 통이 됐지요. 저는 겉봉투에 적힌 이름만 확인하고는 뜯지 않은 채 그대로 파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잘게 갈렸어요. 미안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서류 한 장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몇 번 제 친정회사 앞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건물 앞을 서성이다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도 했다더군요.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건물 보안 규정에 따라 보안 요원들이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창가에 나가보지 않았어요.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미 그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냈으니까요. 이야기가 무거워졌네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저는 지금 친정아버지의 반도체 기업에서 신사업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출근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처음 이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낙하산 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낙하산은 무슨, 넌 이미 10년간 회사 하나를 통째로 굴려본 사람이야. 명함에 이름만 없었을 뿐이지. 내 실력을 이제 내 이름으로 증명하면 돼.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과거 시댁 허들의 일과 남편 뒤치다꺼리에 파묻혀 있던 제 실무 감각은 제대로 된 무대를 만나자 눈부시게 빛을 발했어요. 저는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게 됐습니다. 밤새 특허 서류를 붙들던 그 집요함이,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던 그 노련함이 이제는 제 이름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았지요. 오늘 아침도 저는 최고층 집무실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넓고 환한 방이었어요. 통유리 창밖으로 강남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책상 위로 길게 드리웠지요. 저는 잠깐 창가에 서서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시댁의 좁은 서재에 갇혀 남편 노트북을 백업하던 그 밤, 텅 빈 집에서 홀로 모욕을 견디던, 무력하던 지난날, 무릎으로 남의 집 거실을 기던, 이름이 지워지던 그 시간들이요.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시절의 저를 떠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은 없었어요. 그 시간을 견뎠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비서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와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향긋한 에스프레소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저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타는 커피가 아니라 저를 위해 준비된 커피였지요. 그 사실 하나가 이상하게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황동 명패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기 새겨진 글자를 저는 매일 아침 한 번씩 눈으로 쓰다듬습니다. 기획실장 이다희.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저 온전한 제 이름 석자였습니다. 이다희. 10년 동안 계획서에서 지워지던 그 이름이 이제는 황동에 새겨져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지요. 저는 자리에 앉아 오늘 결제할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규 해외 투자 계약건이었어요. 서명란에 제 이름을 힘차게 써넣었습니다. 이다희. 세 글자를 쓰는 동안 펜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저는 남의 인생을 돕는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연이었지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억울하지 않았냐고, 왜 진작 나오지 않았냐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작 나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빈손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것들, 제 손으로 만든 특허와 회사와 실력을 전부 두고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봤고, 끝까지 챙겼고, 마지막에 제 손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지요. 억울함을 삼키는 대신 그 억울함을 증거로 바꾸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유일한 복수의 방식이었습니다.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기획실 팀원들이 들어왔어요. 활기찬 얼굴들이었습니다. 실장님, 오후 해외 투자자 미팅 준비 다 끝났습니다. 자료도 최종 검토 마쳤고요. 수고했어요. 바로 시작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를 챙겼어요. 창밖의 햇살이 등 뒤에서 저를 비쳤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심호흡을 했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지요. 매일 아침 새로운 무대에 오르는 그 설렘이요.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팀원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당당한 걸음으로 그 안에 들어섰습니다. 시련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이다희의 통쾌하고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이 바로 그 순간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참는다고 다 미덕은 아니었습니다. 다희 씨가 끝까지 지킨 건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지요. 무릎 꿇렸던 사람들은 무너졌고 지워졌던 이름은 황동 명패에 새겨져 다시 빛났습니다. 억울한 세월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름도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